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중세 이후에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중세라는 시대의 암흑 도시가 끝나고, 이제 르네상스와 바로크라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시대에 대해서, 그 시대의 상과 도시의 계획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도시계획 전반적인 거 한번 살펴볼 거고요. 르네상스와 바로크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도시, 이데아 무브먼트에서 이상도시 운동과 기념비적 도시의 그런 권위주의적인 모습. 그래서 개별적인 사례와 마지막 파리 오스만의 파리 대개조까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도시계획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시의 특성들, 사회적인 특징이나 도시계획적 특징, 그리고 공간적인 특징, 그리고 정치 혹은 상업 중심의 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이 시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우선 두 시대는 르네상스가 먼저고 바로크가 먼저고 이렇지 않아요. 그냥 동시대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르네상스가 끝나고 바로크가 들어왔다 이런 것보다 르네상스도 있고 바로크도 있고, 다만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적 위치가 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배경에서 우리 중세 도시에서도 뭔가 로마의 도시에서 이렇게 발달한 도시가 있었고, 새로운 신흥도시, 뭔가 이민족들이 만들어진 새로운 신흥도시가 있었죠. 그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접근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자본시장이다. 중상주의를 통해서 중세 십자군 원정 등의 그런 중상주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급들도 등장하고, 그런 계급들이 이제 자본시장을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추후에 이런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됐었고요. 신대륙 발견, 우리 아메리카 대륙이죠. 미대륙을 발견했다는 거.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런 재력을 토대로 확장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도시의 어원부터 생각을 한다면 도시라는 것은 정치, 경제의 중심지라는 거였잖아요. 아무래도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돈들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돈을 해결한다기보다 보다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식민 지배를 일삼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들은 이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시민사회다. 우선 이제 시민권을 획득하고 뭔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것들을 열망하게 되면서 시민들의 도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절대왕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강력한 왕권을 기준으로 왕이 하라면 다 해야죠. 그런 절대왕권,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 등 너무 신이 최고다 이런 게 아니라 신권 중심에서 왕권 중심으로 넘어가고, 또 이제 인간 중심의 종교적인 그런 개혁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는 자본주의, 신대륙, 시민사회, 절대왕정, 종교개혁, 요 5가지가 기본적인 핵심이 됩니다. 자, 우선 이런 내용을 본다면 중세의 무조건적인 복종에 대한 반성이라 해요. 그러니까 중세의 무조건적인 복종이 어떤 거예요? 봉건제와 장원제를 통해서 지주계급한테 엄청난 복종을 했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자기 스스로의 반성이고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자, 인간 본성으로 회귀하기 위한 사회운동이 전개됐다. 이게 어떤 거예요? 중세시대에서 이제 기독교적 사고에 따라서 신이 최고였죠. 근데 분명 신보다는 인간이 우선시 되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태동을 하게 될 거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제 로마 교황청과 이렇게 생겨내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절대왕정이 등장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진 절대 권력. 그래서 상비군 제도나 관료 제도도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절대 왕권은 상비군이나 관료제. 그래서 상비군 같은 경우는 절대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이었고, 관료제 같은 경우는 그런 왕들을 서포트하는 신하들이죠. 자, 시민 계급이 성장했다. 이제 돈 많아지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좀 티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계급이 상징을 하는 거고, 미대륙의 개척이다. 우리 뭐 네덜란드나 프랑스, 영국 등이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발견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을 개척하는 뭐 청교도 사상 뭐 이런 것도 이어지는 그런 부분 나올 거고요. 자본주의 시장이 확대되더라. 이것이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전반적인 특징이다. 자, 그러면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도시계획적 특징은 뭐가 있느냐? 직선 도로 끝에 상징물을 설치하여 극적인 효과를 추구했다. 무슨 말이에요? 도로 끝에다 어떤 건축물을 해서 거기를 확 임팩트를 주는 거죠. 그 예로 이런 것들, 오벨리스크. 자, 도로 끝 부분에 건축물, 조각상, 동상, 연못, 오벨리스크 등을 설치해서 극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뭔가 끝에 확 있는 거죠. 랜드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세 유럽 여행, 그러니까 중세 유럽이라고 없겠지만 유럽 여행 가다 보면은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자, 이런 오벨리스크나 이런 요소들은 도시의 성장을 선도하는 기능을 했다. 무슨 말이에요? 핵인 거죠. 정말 중심축, 여기를 기점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중세의 도시계획은 도로 끝에다 어떤 상징적인 건축물을 만들어서 그런 랜드마크나 이런 식의 뭔가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 자, 격자형 가로막. 자, 격자형 공간 구성은 기존 도시의 주거지역을 새롭게 조성했다. 그래서 토지의 효율성과 토지의 균등한 분할을 하는 장점이 있었다. 자, 격자형이라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공간 구조죠. 사방 어디에서든 접근할 수 있고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그래서 기존의 중세 도시에 막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한 길을 그 위에 격자형을 이렇게 포개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종로, 을지로, 퇴계로 다 격자 구도가 나오죠. 그런 뭐 과거부터의 우리나라의 모습은 아니에요. 과거 조선시대는 그런 격자형이 아니지만 이제 일제 식민 지배 하에서 그렇게 격자형 구조가 나오는 그런 계기가 한번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자, 위호된 공간이다. 둘러싸인 공간이죠. 자, 파자를 중심으로 매우 미적이고 장엄한 목적을 수행했다. 파자야. 뭔가 프라자 같은 거죠. 프라자. 뭐 이런 건데, 이때 당시 용어는 피아자라고 지금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광장 같은 공간을 중심으로 상당히 미적이고 아름답고, 우리 르네상스에 건축하면은 뭔가 피사드가 있고, 뭔가 대칭과 비례와 이런 거 엄청나게 많죠. 황금 비율이다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무슨 뭐 황금 비율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적으로 아름다워야 되고 장엄하다, 뭔가 웅장한 느낌을 받아줘야 되고,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축선이 균형을 잡는다. 어떤 기준선을 기점으로 좌우 대칭이라든가 비례, 균형, 통일 이런 것들이 다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지는 도시의 특징이다. 자, 기념비 건물 조각상 직선의 도로 끝에 배치하여 긴 조망점을 구성했다.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어떤 스팟, 포인트, 그러니까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랜드마크. 자, 그래서 경관을 중시하며 도시를 만들었다. 보여지는 공간을 잘 만들어주자. 이런 것이 르네상스 혹은 바로크 시대의 특징이다. 자, 도시의 공간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중소도시는 중세도시를 유지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중소도시가 뭐예요? 우리 13세기, 15세기에 막 그런 거 있었죠. 1000곳에 불과했던 게 한 200년 사이에 2000곳, 3000곳으로 도시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도시들은 과거 성벽이 됐던 그런 중세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고, 정치 중심의 도시 혹은 상업 도시를 중심으로 확장된다. 자, 정치, 상업 뭐야? 도읍도, 시장시, 권력과 경제의 중심지가 도시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의 정비가 주를 이루었다. 자, 요 파트는 어떤 내용이에요? 중세 도시의 특성에서는 어땠어?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그 지주는 다른 곳에다 도시를 만들죠. 상인들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신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도시를 재생하는 거죠.
우리 도시화의 단계에서 한번 나오죠. 어떤 거 있어요? 가도시화, 분산도시화, 역도시화, 재도시화. 가도시화, 사람이 뭉쳤죠. 분산도시화, 교회로 빠집니다. 역도시화, 다시 돌아오죠. 재도시화, 도심부를 살리는 거죠. 이게 보면 같은 내용일 수 있잖아요. 중세시대에서 막 도시가 모였어요. 중세도시로. 그게 뭐야? 가도시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죠. 분산도시화. 그리고 신도시로 기존 도시를 정비했다. 이게 뭐예요? 재도시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 흐름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건 중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공간도 그렇고 앞으로 배워나갈 근대, 현대도 마찬가지의 맥락일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근대적인 건축물과 광장이다. 뭐 바티카궁 앞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같은 개점이죠. 어떤 오벨리스크나 기념비 같은 상징적인 공간을 잡아줬다는 거. 자, 정치 중심의 도시. 자, 정치 중심의 도시는 어떻게 생겼을까? 즉, 도읍도, 권력이 있는 도시는 어떨까? 자, 성곽에 의한 부정형의 구조입니다. 외곽의 형태는 상당히 부정형으로 되어 있고요. 중소도시에 비해 도시 규모는 크게 확대된다. 아무래도 왕이 있으니까, 뭔가 정치의 중심 권력이 있으니까 도시는 크겠죠. 자, 내부의 형태. 권력의 상징인 왕궁이나 광장을 중심으로 내부 형태를 재편했다. 기하학적인 대규모의 광장이 출현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공간은 정말 강력하게 어필해야겠죠. 그래서 뭐 베르사유궁이나 무슨 뭐 윈저성 같은 식으로 왕의 공간에 있어서는 정말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가로망 같은 기하학적인 구조 이런 거잖아요. 막 이렇게 피사드가 막 이렇게 오고 방사형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의 중심 축으로 다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도시가 나를 중심으로, 즉 내가 있는 왕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무슨 구조? 기하학적인 구조죠. 자, 기하학적인 구조 잘 이해해보면 어떻게 돼요? 권력 중심의 왕의 공간. 우리 기하학, 우리 피라미드나 뭔가 지구라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모양이 기하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은. 그러면 그것도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권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 하나의 맥락이다. 자, 가로망의 체계는 방사형 가로체가 일반에 있고 도로의 폭원은 확대됐다. 방사형. 중심으로 퍼져야죠. 중심으로 퍼지잖아, 이렇게. 같은 거잖아요. 왕궁을 중심으로 방사형. 자, 절대 권력이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방사형으로 퍼지면서 기하학적인 공간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가 가장 구심점이 되고 이런 도로 끝에다가 오벨리스크, 연못 등을 배치해서 극적인 효과까지 만들어주는 게 중세도시의 느낌이다. 그리고 도로의 폭원을 확대했다. 무슨 말이에요? 현대도시에서도 많이 사용되죠. 사용자의 요구량이 늘어난다면, 통행교통량이 늘어난다면 도로는 확장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오스만의 파리대개조에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상업 중심의 도시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우선 성곽에 의한 부정형 구조는 그대로 이어지죠. 왜? 중세시대부터 발달된 도시죠. 정치 중심의 도시든 상업 중심의 도시든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있었던 도시가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발전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성곽에 의한 부정형 구조가 있었고요. 성곽이 없는 경우도 나타났다. 어떤 거예요? 우리 중세시대에서 성곽이 이중 성벽으로 나오죠. 메인 성벽이 있었고 상인들이 모이면서 외곽으로 상권들이 형성되잖아요. 그 공간을 성벽을 쳐줬으면 되는데 안 쳐진 데도 있겠죠. 안 쳐진 데도 있으니까 그렇게 도시는 외연적인 확산, 어반 스프롤이 일어났고 없는 공간, 성곽이 없는 구조도 있더라. 자, 내부 구조는 어때요? 정치 중심의 도시에 비해 기능적인 구조로 발달한다. 자, 정치 중심의 도시는 어땠어? 권력의 상징인 중앙을 중심으로 방사형 체계를 잡아줬다면 여기는 어때요? 기능적인 구조래. 기능이라는 건 뭐예요? 활동이잖아요. 무슨 활동? 상업 활동 혹은 수공업 활동 등의
기능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간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가로망 체계는 기능적으로 가로망 체계가 발달됐고 운하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의 가로망이 발달했다. 기능적으로 발달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현대도시에서 기능, 도로에 주간선도로냐, 간선도로냐, 집산도로냐, 국지도로냐 이렇게 나누죠. 그 도로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겠죠.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을 것이고 상인들의 물품을 운송하는 도로가 있었을 거고 수공업자들의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도로도 있었겠죠. 이런 게 도로의 기능에 따라서 발달했다는 거. 자, 다음으로는 르네상스 시대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이 전 챕터에서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전반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전반적으로 뭐 자본시장이 발달이 됐고 신대륙이 발달되고 시민사회 절대왕조 종교개혁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도시계획적으로 본다면 좀 정치 중심의 도시와 상업 중심의 도시가 개별적으로 만들어지더라. 자, 그러면 르네상스 시대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도시고 바로크 시대는 어떻게 만들어진 시대인지 한번 보죠. 자, 르네상스는 우선 우리가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고전적 예술 형태에 대한 재창조 또는 부흥의 시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를 부흥하자. 르네상스란 프랑스어로 재생을 의미하며 오랫동안 쇠퇴했던 것을 되살린다. 그래서 우리는 문의 부흥기라고도 말을 하죠. 문의 부흥기로 인한 인본주의 전통과 종교개혁 고딩 양식이 출현했으며 인간 중심의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지향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중세 다음에 열리는 게 르네상스와 바로크죠. 근데 르네상스는 이런 문화 쪽으로 열린 거고 바로크는 좀 이렇게 권력 쪽, 즉 도시로 싸웠을 때 권력으로 빠진 게 바로크고 시로 빠진, 경제로 빠진 게 르네상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자, 르네상스 시대 우선 기본적인 주체들은 부르주아 계급들일 거예요. 돈이 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공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어때요? 문화에 관심을 가지죠. 문화에 관심을 가지려고 봤는데 중세라는 도시 어땠어요? 암흑도시죠. 다 피폐하고 망하고 이것저것 없다는 거죠. 도시의 모습이 남아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중세에서는 신본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신이 최고야. 신이 왕이야. 무조건 신이 최고야. 이런 개념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는 어때요? 제우스라는 신이 있고 인간의 어머니가 있고 그런 반인반신의 어떠한 인물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사랑을 나눴다는 것 자체가 평등하다는 거잖아요. 즉 인본주의 사상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런 모습의 공간을 지향하고 찾아가자는 거죠. 르네상스의 기본적인 배경은 그걸 아셔야 돼요. 돈을 좀 벌어서 문화를 좀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즘이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회적 자본주의 시장이 확 발달하고 뭔가 돈이 많아지니까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화도시다. 혹은 뭐 플로리다의 창조도시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배치시키시고요. 자, 르네상스의 등장 배경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중세 기독교의 신본주의 발발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맥락과 비슷하죠? 인간 중심, 인간과 신은 좀 평등하다 이런 개념. 인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이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인간과 현실 세계를 중시했다.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고 너무 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 생각과 합리주의에 입각해서 현실을 보자.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본주의에서 교역 중심의 중상주의로 바뀌었다. 어디가? 국가의 정책이겠죠. 국가의 정책. 신본주의. 중세에서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신본주의를 채택하잖아요. 왜?
왕권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해서 지주들이 수도원과 손잡고서 뭐 왕은 신이다 뭐 이런 중세의 맥락들이 있었잖아요. 봉건제도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상에서 중상주의 국가에서도 이제 상업을 장려하는 거죠. 자기 경제력 부를 축적해야 되니까. 해외 식민지를 개척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다 보니 그 돈을 풀어야 되는데 자기네에서 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웃나라랑 싸우자니 힘들죠. 왜 힘들어? 중세 때 싸워봤잖아요. 중세시대 암흑도시 엄청난 전쟁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상대랑 싸우니까 힘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저 딴 데 가서 식민지배 하는 거죠. 아프리카, 인도, 뭐 중앙 미대륙 이런 데서 십자군쟁 또 있었고요. 중동지역과 교류를 통해서 자본주가의 지위와 신분이 상승했다. 실크로드 나오네요. 실크로드. 자, 실크로드를 통해서 지위와 이런 재력이 상승했고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루터의 종교개혁, 화약, 나침반 대포의 발명 등이 이 시대의 뭔가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르네상스의 우리 뭐 세계 4대 발명품이라고 하죠. 뭐 화약, 나침반, 대포, 거기에 종이까지 그런 거에 루터의 종교개혁, 신대륙 발견 등이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났다. 자, 르네상스의 특징. 자, 우선 과학이 발달합니다. 그 4대 발명품이라 했던 화약이 발명되고 공격과 방어의 개념이 변화돼서 요새 도시 건설 개념이 변화됐다. 화약이라는 거 뻥 쏘면 막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튼튼해지는 그런 게 좀 필요했다는 거고요. 대형 사륜 마차의 출현이다. 아무래도 중상주의를 채택하다 보니까 많은 화물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형차 있어야 되죠. 우리도 보면은 큰 거 옮길 때 큰 차 필요하잖아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럼 큰 차가 생기려면 도로가 확장되어야 되고 직선화돼야 되고 그러면서 뭐가 있다? 인도와 차도가 구분됩니다. 아무래도 큰 차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그런 차량도 빠르게 소통을 해야 되니까 확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자, 도시의 급격한 성장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성곽도시에서 개방적 도시로 바뀐다. 도시가 확장되는 부분이 성을 둘러싸여 있다가 확 늘어난다는 거죠. 개방도시지. 그러면서 곡선에서 직선으로 바뀌었다. 무슨 말이에요? 자, 기존 성곽도시는 이렇게 모로형의 도시가 있었는데 도시가 늘어나니까 막 점점 경계가 막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도시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도로는 성곽도시는 요 내부도로 이렇게 곡선형으로 유지를 했다면 급격한 도시로 연결되니까 쭉쭉 뻗는 거죠. 이것들 누구야? 여기잖아요. 가로의 확산. 중상주의 자본가들이 저 멀리 다른 동네랑 무역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점점 도시는 확장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보루형의 성곽도시가 있었어요. 중세 때부터 이어지는. 근데 도시가 확장을 합니다. 상인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안에 내부 가로망은 우선 라운딩 처리가 돼 있을 텐데 르네상스 시대는 어때요? 타도시와 무역을 합니다. 타도시와 무역을 하니까 그런 무역지 부분에 새로운 스팟이 생기면서 도시는 외연적인 확산을 하죠. 많은 차량들이 옮겨지고 많은 물자가 옮겨지려면 도로는 확장이 되면서 연결이 되는 이게 도시의 성장 단계, 확장 단계다. 그래서 도시의 확장은 우리 가로망의 연결, 교통의 발달과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죠. 그래서 로마의 버블 광장, 뭐 크리스토퍼 라인의 런던 재계획, 샌드볼 사원 이런 것들이 그런 곡선에서 직선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과정을 좀 보여주는 도시들이고요. 자, 격자형이라는 것은 중세 도시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도시를 형성했다. 그래서 후기 르네상스와 신고전주의 양식을 만들어 준다. 그 중세 도시 내부 격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곽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 때 격자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띄워준다는 거.
자, 둘러싸인 광장이다. 위호형 광장이었죠. 우리 파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극적 효과를 만들어서 기하학적 순수성을 가진 광장이다. 요런 형태의 모양, 네모, 세모, 동글방이 등의 기하학적인 모양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광장은 이렇게 네모 모양도 있고요. 어떤 건 이렇게 세모 모양도 있고 동그라미 모양도 있는 광장의 외연적인 모습들이 있다. 그리고 이때 이상도시라는 게 태동을 해요. 이상도시. 어떤 이상향을 꿈꾸는 도시죠. 이상향을 꿈꾸는 도시. 또 이상도시는 원과 정방향의 모양, 및 내부는 방사형과 환상형의 가로 등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 이상도시, 이데아 무브먼트는 우리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